자,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제목이 있고 그 밑에 우리는 왜 배우나, 왜 가르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요 학생이 접니다, 저. 예. 이런 아이가 여러분 반에 한 명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탁 반편성 탁 하면 아이들 인상 차이부터 딱 보죠. 얘 엠만 할 것 같습니까? 예, 하나쯤 있어도 되겠죠, 이런 아이. 예,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시골 동네에서 굉장히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비록 가난하지만 인생은 살만하네. 가난한데 행복한 순간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되돌아보면 고등학교를 되돌아보면은 왠지 모르는 불안감, 주눅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질문을 해본 거예요. 다시 중학교 시절로 가고 싶은가? 다시 고등학교 시절로 가고 싶은가? 예. 저는 선뜻 가고 싶어 이런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저도. 예. 근데 그 핵심이 뭐였는가? 핵심이 왠지 모르는 불안, 왠지 모르는 주눅 이게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생 때와는 달리. 근데 제가 지난 8년 동안 6만 명의 중고등학생을 전국 각지에서 만나봤는데 걔네들이 토로하는 불안, 긴장, 주눅이 제가 느꼈던 거랑 똑같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더라고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없을 것만 같은 불안감. 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중학교 때 내가 수학을 못하면 영원히 수학의 세계에 못 갈 것만 같은 불안감. 이게 있는 거죠. 예. 내가 지금 소극적이면 어른이 돼서도 소극적일 것 같은 불안감.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그죠? 예. 내가 지금 사교적이지 못해. 그럼 어른이 돼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축구 잘해보고 싶잖아요. 축구. 근데 내가 중학교 때 반대항 축구대에 못 뽑혔으면 영원히 축구를 못할 것만 같은 불안감. 이게 있는 거죠. 자, 우리 최성태 선생님. 최성태 선생님은 축구 실력이 좀 괜찮아가지고 막 반대항 축구대 이런 거 있으면 좀 뽑혀봤습니까? 못 뽑혀봤습니까? 저는 키가 커가지고 네. 예, 수비하면은 많이 가로막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해서 수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한 번도 뽑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남자들 그 축구 선수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반대항 축구할 때 뛰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안 끼워주더라고. 근데 그때의 이 안타까움이 뭐냐면 지금 내가 못 뛰고 있다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면 영원히 나는 축구를 못 즐길 거고 그냥 축구는 구경만 해야만 될 것만 같은 그런 불안감이에요. 근데요, 제가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정확히 58세인데 제가 지금 제일 좋아하는 거, 일주일에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축구팀에서. 제가 최초로 유니폼을 입고 주전 선수가 돼본 게 40세, 40세. 왜냐하면 우리 동네 교회 축구팀을 만들었는데 그 축구팀의 정체가 철학이 뭐냐면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래서 우리는 다 끼워주는 겁니다. 잘하는 사람만 하는 게 아니라 20분마다 모두 다 선수를 교체해서 최소한 운동화 신고 오면 1시간 동안 실컷 땀 흘리면서 축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축구를 못한 제가 꼬박꼬박 즐기면서 가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력도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초중고등학교 때 단 한 번도 반대항 축구대에 뽑혀본 적이 없고 축구를 두려워했던 제가 40살에 최초로 축구선수, 동네 축구선수 되었고 지금까지 18년을 즐기고 있다. 근데 나는 왜 중고등학교 때 그 생각을 못했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중고등학교 때 왠지 주눅이 들고 왠지 불안이 있고 그래서 왠지 이 걷는 자세도 허리가 좀 꾸정하고 왜냐면 활짝 펴지 못하고 꾸정하고 이랬는데 내가 만약에 다음, 다음과 같은 이 두 문장을 그때부터 알고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두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 예. 인생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끝난 게 아니라 내내 성장한다. 예. 30대에도, 50대에도, 70대에도. 그럼 내 안에는 새로운 내가 있다. 지금 내가 생각해 보지 못한 새로운 내가 있다는 거죠. 예.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해 보면 그렇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생각했던 거랑 지금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제가 이렇게 언론사를 만들어 회사를 만든다는 생각은 꿈에도 진짜 생각해 보지 못했거든요. 그리고 제가 지금 2개의 학교를 만들었는데 꿈틀리 인생학교, 선마을 인생학교라는 2개의 인생학교를 만들었는데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내가 이렇게 교육 문제에 관심이 많고 학교를 만들 거라는 생각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왜 중고등학교 때는 그 생각을 못 했냐면은 나의 미래를 생각할 때 각자 도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개별 단위로 분석했던 것 같아요. 네. 내가 수학을 못하면 수학의 세계에 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사회생활을 해봤더니 내가 수학을 못해도 수학의 세계에 갈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수학 잘하는 사람하고 파트너십을 형성합니다. 둘이 손을 잡으면. 제가 지금 20년째 오마이뉴스를 운영하면서 100명의 직원의 월급을 매달 25일 날 계산해서 주고 있는데 20년째 단 1원도 안 틀리고 착착 지급하고 있어요. 그 비결이 뭐냐? 수학을 잘하는 우리 부사장하고 손을 잡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왜 중고등학교 시절에 나는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강연의 초반에 이 2문장을 여러분의 가슴에, 여러분의 노트에 한번 담아주고 싶습니다. 학교란 무엇인가? 이 질문이 매우 근본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학교란 무엇인가? 학교란 이 2문장을 자신 있게 심어주는 것이었으면 좋겠다, 아이들에게. 인생은 내내 성장하고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데 우리가 학교에서 같이 모여서 뭔가 공부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이런 이유는 이 2문장을 심어주고 이것이 실현되는 과정을 인생 내내 보게 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근육을 미리 심어주기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언론인이고 그다음에 언론인 중에서도 막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정치부 기자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 왜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왜 삶의 질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나? 이게 뭐냐면은 50세가 딱 되었을 때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더라고요. 8년 전입니다. 50세가 딱 되다 보니까 뭔가 인생을 반바퀴를 확실하게 든 것 같은, 그죠? 우리가 크게 잡아서 막 100세 시대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50세가 되다 보니까 30턴 할 때, 40턴 할 때랑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왜냐? 50을 살아봤더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이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구나. 그러니까 30대 때는, 40대 때는 언론인으로서 막 누구 탓을 할 수 있었어요. 당신들이 말이야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게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내가 딱 50을 살아보니까 나도 30대, 40대, 50이 될 때까지 뭔가 역할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세상을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언제 그 생각을 본격적으로 했냐면 한번 서울에 지하철 2호선 있잖아요. 탁 타고 가는데 앉을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이제 머리가 이게 허해졌는데 염색을 안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막 뒤가 특히 저는 허해. 근데 자리가 없이 탁 서서 가는데 5분 후에
누가 등을 두드려요. 되돌아봤더니 초등학교 한 2, 3학년짜리 아주 모범생으로 보는 아이가 나한테 저기 자리에 앉으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른 사람도 많이 있었는데 하필이면 나를 지목해가지고 그랬을 때 그 자리에 탁 앉았을 때 그 편안함, 그런데 동시에 밀려오는 불편함, 그 불편함의 핵심이 뭐예요? 당신이 이 사회를 만든 장본인이다,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든 사회 어때요? 우리가 만든 사회 막 좋은 거 많죠. 신도시, 지금 파주에 가면 신도시가 많죠. 아파트가 이렇게 그냥 좋아. 골목마다 커피숍 있어. 인터넷 속도 엄청 빨라. 예. 대한민국 막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고 경제 대국 20위 안에 들어갔다고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런 거를 보면은 우리나라 꽤 괜찮네. 뭐 백신, 코로나 하루에 2,000명 미만, 이게 엄청난 거죠. 야, 대한민국 꽤 괜찮은 사회야. 그럼 또 한편으로 보면은 어때요? 위기의 대한민국이죠. 지금 PPT 화면에 등장하죠. 0.837, 0.837. 올해 엊그저께 발표된 대한민국의 출산율입니다. 0.837. 자, 이 출산율을 보고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 생각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아우, 막 인구 너무 많아. 지구촌에 너무 많기 때문에 좀 줄어도 상관없을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 매우 다양하게 해석을 하실 거예요. 자, 우리 권혁정 선생님. 권혁정 선생님? 아, 나가셨나? 네. 우리 오인택 선생님. 네, 오인택 네, 선생님은 이 출산율 0.8 걱정하는 편입니까? 뭐 덜 걱정하는 편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는 좀 인구가 줄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우리 선유중학교 전진숙 선생님. 네. 음소거 하시고요. 음소거. 전진숙 선생님 음소거를 하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아, 소리가 안 들리고 아, 있어요. 네. 지금. 예. 네, 네, 이제 됩니다. 네. 걱정하시는 편이에요? 덜 걱정하시는 편이에요? 걱정은 되는데 제가 체감을 잘 못해서요. 아, 이게 그냥 뉴스로만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렇죠. 자, 이거를 다른 나라랑 비교해 보면 이렇게 되네요. PPT에 지금 보이죠? 한국이 이거는 이제 2019년 기준이에요. 0.9인데 OECD 평균은 1.6이고 제가 오늘 얘기할 덴마크 1.7이네요. 이스라엘은 3.0. 엄청나게 높죠. 보통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6, 덴마크는 1.7 정도 이렇게 돼요. 근데 아까 우리 오인택 선생님 말씀 따라 인구도 너무 많고 좀 줄어주는 것도 괜찮아. 이제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출산율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 중에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출산율이 낮은 이유가 혹시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이 세상을 권하는 게 조금 미안하다, 주저스럽다. 예. 이 세상에 태어나면 행복해.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정말 인간답게 잘 살 수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왠지 내 자식은 이런 똑같은 세상에서 고생시키고 싶지 않고 그래. 뭔가 주저돼. 옛날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특성이 뭐예요? 이제 그 손자 며느리 이렇게 있으면은 그 아이 나라고 빨리 나라고 막 이렇게 걱정해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 신세대 할머니 할아버지는 그런데요. 뭐 날라고 그러니? 야, 이 험난한 세상에 어떻게 하려고 날려고 그래?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다고 그래요. 자, 그렇다면은 그러한 측면이 있다면은 그거는 문제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자신 있게 이 세상을 권하지 못할 정도가 됐다면은 그거는 문제다. 근데 제가 만나본 상당한 사람들은 그렇더라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왠지 우리가 과연 우리가 이룩해 놓은 건 뭘까 하는 회의를 하게 하죠. 여러분, 우리 되게 열심히 살았잖아요. 빈둥빈둥 살지 않았잖아요.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학부모는 학부모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진짜 많이 열심히 산 것 같아. 그렇게 해서 이런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한편으로는 왜 이렇게 또 힘들다는 사람은 많은지, 외롭다는 사람은 많은지, 주눅든 사람은 많은지, 자살하는 사람은 많은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만든 사회 이거 제대로 된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바로 그럴 때, 그런 회의가 들 때는 어때요? 우리 선생님들도 자신이 기운이 있을 때 학생들에게 뭔 얘기를 할 맛이 나죠. 그죠? 근데 막 내가 기운이 없어. 그러면 말하기도 힘들잖아요. 바로 그런 때가 2012년, 13년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50세가 딱 되었을 때 우리가 한 거는 도대체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랬을 때 질문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내 업종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오마이뉴스를 어떻게 잘 키워볼까? 언론 쪽, 어떤 기사를 쓸 것인가? 우리 선생님들 같으면 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주로 막 이런 거겠죠? 근데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걸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내가 어떤 선생님이 될 것인가? 이 질문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내가 어떤 학부모가 될 것인가랑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랑 다 조금 다르죠, 각도가. 그래서 그렇게 되면 선생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저 빵집 가게 총각이 눈에 들어오죠. 야, 저 총각은, 저 빵집은 장사가 그리 잘 되는 것 같지 않은데 왜 저 친구는 맨날 저렇게 표정이 좋을까? 네,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떻게 사는 게, 어떤 기준으로 사는 게 행복한 것일까? 그러다가 제 눈에 들어온 게 덴마크라는 나라였습니다. 하필 그때 덴마크가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하다니까 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됐지?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뭔가 수고를 하는 게 나도 행복하고 옆 사람도 행복한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한 거라면 저 사회는 달성된 것 같은데 어찌 저렇게 됐을까? 그랬더니 옆 나라까지 보이더라고요. 자, 지금 세계 지도가 지금 보이죠. 맨 밑에가 덴마크입니다. 그 위가 노르웨이, 그 다음에 스웨덴, 핀란드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네 개 나라가 신기한 게 국가 지도가 똑같아. 모양이 똑같죠. 색깔만 다르고. 네, 신기하죠. 그만큼 옛날에 역사적, 문화적, 종교적 기반이 같은 이 네 개 나라죠.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이 네 개 나라가 유엔의 행복지수를 조사할 때 늘 10위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최상위권에 이 북유럽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한국이 62위 했을 때 핀란드가 1등 했고 덴마크가 2등 했고 노르웨이가 6위를 했고 스웨덴이 7위를 했네요. 그러니까 7위 안에 다 든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주로 제가 덴마크를 언급했지만 한때 막 핀란드 교육에 대해 주목 많이 했죠. 그다음에 또 스웨덴 민주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많이 했죠. 제가 지난 8년 동안 23번 북유럽을 갔어요. 네, 어찌 보면 미쳤죠. 23번이나 갔으니까. 근데 그렇게 가가지고 이 네 개 나라를 쫙 돌아봤더니 이 네 개 나라가 북유럽이 행복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행복한 이유가 뭐냐면 중심 철학이 확고하다. 중심 철학. 그 중심 철학은 이거더라고요. 내가 행복하려면 옆 사람도 행복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 중심 철학을 이 네 개 나라가 공유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디에도 안 써 있어요. 제가 그냥 해석한 거예요. 이 네 개 나라가 막 우리의 중심 철학, 우리는 이렇다 이게 없고 제가 이 네 개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봤더니 그거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이 책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한번 행복해 볼 수 없을까? 책을 썼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각 학교에서, 그다음에 직장들에서, 기관에서 강연 요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500번째 한 게 파주입니다. 파주. 이게 파주 여고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파주에서 제가 500번째 강의를 했어요. 그다음에 1000번째 강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됐고, 그랬더니 덴마크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고, 이민 가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아니다. 덴마크에만 덴마크가 있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안에도, 우리 안에도 덴마크가 있다. 이걸 밝히기 위해서 쓴 책이 두 번째 책입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두 책을 썼더니 이 책을 가장 많이 주목해 준 데가 교육기입니다. 교육기. 특히 저의 첫 번째 책,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는 지금 중고등학교에 4개의 교과서에 실려 있어요. 왜 이렇게 교과서에 많이 실려 있을까요? 아마도 아까 그 보응일천 고등학교처럼 우리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이 책을 같이 읽나 봐요.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도 실리게 됐어요. 4군데. 이렇게 교육계에서 관심이 많았는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23번 갔다 왔잖아요. 덴마크에. 그중에 15번은 이렇게 여행 팀을 꾸려가지고 한 팀당 한 30명씩 제 독자들을 꾸려가지고 덴마크로 직접 간 거예요. 갔더니 언제 갔냐면 여름방학 때 한 번 가고 겨울방학 때 한 번 가고 코로나 없을 때 말이죠. 그렇게 해서 15번이나 제가 여행 가이드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30명 중에 20명 정도가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 주로 이제 모시고 제가 여행을 간 거죠. 이렇게 가면 선생님, 여행 가이드의 말을 선생님들이 더 잘 들을까요? 학부모들이 더 잘 들을까요? 뭐 각자 달라요. 각자 다른데 우리 선생님들이 말 안 들을 때가 있더라고. 언제 말 안 듣냐면 덴마크 초, 중, 고등학교 교실 가가지고 수업 장면 볼 때 말을 안 듣더라고. 우리 10분만 보고 가야 됩니다. 다음 일정이 있습니다. 그럼 학부모들은 10분만 탁 보고 약속 장소로 나타나는데 선생님들은 안 나타나더라고.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수업에 관심이 많더라고. 수업에. 그래서 야,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 관심이 많구나. 그래서 제가 쓴 책이 이제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덴마크의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나? 이 10명의 초중고등학교 선생님들, 국영수 포함해서 이 10명의 선생님들을 인터뷰해서 나온 책이 이제 요 책이죠. 근데 그냥 선생님들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한 거랑 연계가 돼 있습니다. 제가 23번 덴마크에 왔다 갔다 하면서 늘 궁금했어요. 야, 근데 이런 사회가, 이런 행복 사회가 약 100년에 걸쳐서 형성이 된 건데 어떻게 이게 세대가 이렇게 잘 이어져 왔을까? 한 50년 하다가 중간에 흐물흐물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까지 잘 왔을까? 따지고 봤더니 덴마크께 말이죠. 덴마크를 행복하게 한 게 옛날에 우리 농촌 공동체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시골 출신인데 가난했어도 행복함을 느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과 연계돼 있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행복했던 이유는 뭐예요? 모내기 함께 해야 되고 마을 축제에 함께 해야 되고 옆집에서 싸움 나면은 가가지고 말려주고 들어주고 사랑방에서 대화하고 이 공동체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도시화, 산업화 이런 거를 거치면서 그런 것들이 흐물흐물 사라져 갔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100년 동안 이게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을 찾고 찾았더니 그게 바로 교육이 있더라고. 그럼 왜 교육이 그 비결일까? 우리 선생님들 또 이 방에 오신 함께 계신 학부모님들 각자 저마다 교육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은 이거다. 근데 저는 지난 8년 동안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교육은 그 사회의 중심 철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시키는 게 교육이다. 왜 전수시킵니까? 우리가 살아보니 이러니 참 좋더라. 이게 있으니까 전수시키겠죠? 나쁜 걸 전수하려고 하지 않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아봤더니 행복하더라. 이걸 전수하고 싶겠죠. 그런데 플러스 1을 더하면 이겁니다. 교육은 전수시키는 건데, 중심 철학을 전수시키는 건데, 그냥 전수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아이들이, 학생들이 실천하게 해서 내 일상의 삶, 일상의 문화로 만든다. 이게 교육이다. 그러니까 이게 좋다라고만 전해주는 게 교육이 아니라 실천하게 해서 일상의 문화, 내 일상의 삶, 이걸로 만드는 게 교육이다. 그래서 오늘 책의 제목이 삶을 위한 수업, 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덴마크 사람들은 어떤 교육을 했길래 교실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어떤 힘을 길러줬길래 저게 계속 전수가 잘 됐을까? 그들이 1, 2, 3, 4 딱 정해가지고 나한테 설명해 준 거 아닙니다. 제가 10명의 선생님이 말한 거를 조합해보고 지난 8년 동안 덴마크 사회, 북유럽 사회를 탐험한 거를 조합해보고 그래서 추려본 거예요. 4개를. 그리고 내 생각을 보태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가정에서도 가르치고 학교에서도 가르치는데 그다음에 학생들은 뭔가를 배우는데 계속 어떤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배우는 걸까? 이걸 제가 한번 정리해 본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주도성. 두 번째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세 번째가 협력의 기쁨. 네 번째가 인생 살만하네. 예, 이걸 느끼는 거죠. 자, 아이들이 중학교 1학년이었는데 중학교 3학년을 보내고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2년을 보내고. 그럼 뭔가 배웠잖아요. 그러면 이 4가지의 힘이 1학년 때보다 더 향상돼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육이 제대로 됐구나 하는 얘기겠죠. 자, 첫 번째가 자기주도성입니다. 자기주도성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게 사실은 이 행복의 원천이잖아요. 이 행복의 원천을 자기가 쌓아간. 근데 이 자기주도성과 늘 함께 따라 있는 게 뭐냐면 이제 동기부여겠죠. 동기부여.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동기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막 선생님이 동기부여하는 게 엄마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동기부여된 삶을 사는 힘을 길러주는 거. 이게 자기주도성이겠죠. 자기주도성을 키워주려면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백을 우리가 줘야 되겠죠. 모든 것을 엄마가 챙겨주면, 모든 것을 선생님이 챙겨주면 이 자기주도적인 힘이 나오기 힘들겠죠. 그죠? 자, 여러분 제가 요즘 유튜브도 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주까지 났나요? 안 났나요? 지금 떠오르는 신흥 유튜버가 됐습니다. 이 8개월 했는데 지금 구독자가 2만 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 2만 명 속에 안 포함되어 있으면은 반드시 구독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 저는 모든 책을 쓸 때든 강연을 할 때든 유튜브를 할 때든 모든 것에 제가 지향하는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 중학생 이상이면 자녀와 엄마 아빠가 함께 볼 수 있는, 중학생 이상이면 제자와 선생님이 교실에서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유튜브 콘텐츠를 지향하는 건데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썸네일이라고 하죠. 이거를 썸네일은 제 유튜브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자, 부모. 오늘 이 방에 지금 학부모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역할. 이거는 선생님이 반드시 해야 할 2가지 역할. 이것과도 동의어죠.
사실은 제가 쓴 삶을 위한 수업에 나오는 교사라는 표현을 모두 다 학부모라는 표현으로 바꿔도 다 통합니다. 왜냐? 진정한 교육은 학교와 가정과 사회 이 삼자 일치를 통해서 가능한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부모와 선생님이 해야 할 두 가지 역할은 첫 번째가 무조건적으로 안아주는 거겠죠. 1등이니까 안아주는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어떤 아이든,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이 대절 있죠. 학생 그러면 왠지 국어를 잘할 것 같고 스티커를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이게 아니라 학생 이전의 인간이다. 안아주는 거.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는 거. 그 다음에 챙겨줘야 할 때 챙겨주는 거. 이거 꼭 필요하죠. 차별 없이 챙겨주는 거. 근데 이것만 있으면 우리 아이들의 자기 주도성을 키우기가 힘들 것 같아요. 동시에 놓아주기를 해야 된다. 놓아주기. 초등학생은 초등학생에 맞는 놓아주기.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놓아주기를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조류학자가 새들을 관찰해 봤대요. 새들. 어미새가 어떻게 아이새를 훈련시키냐. 어떻게 어미새는 자기 주도성을 아기새한테 훈련시키나. 처음에는 3시간마다 먹이를 어미가 물어다가 아이새 입에 넣어줍니다. 근데 서서히 시간이 흐르잖아요. 한 달 후에는 먹이를 어미새가 물어가지고 아기새 입에다가 줄 듯 하다가 안 주고 날아가 버려요. 그 순간 무슨 사인입니까? 네 힘으로 날아가가지고 네가 직접 먹이를 구해라. 이런 사인이죠. 그죠? 근데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 아마 느낄 수도 있겠는데 아까 그 출산율이 0.8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집에서 지금 혼자야, 혼자. 자녀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제로 키웁니다. 아이를 황제. 이걸 중국에서 소황제라고 하죠. 소황제. 그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유치원에 다니는 6살짜리가 육아 박람회에 출두하셨어요. 육아 박람회. 근데 동행 모시고 간 사람이 몇 명이냐면 8명.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고모, 이모까지 다 합쳐가지고. 근데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챙겨줘가지고는 자기 스스로 하는 이 힘이 생기지 않는 거죠.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제가 제 유튜브 중에 가장 많이 본 거예요. 50만 명이 봤어요. 50만 명이. 이 컨텐츠가 뭐냐면요. 당신의 아이를 망치지 않으려면 비록 지각을 하더라도 아침에 깨워주지 마라. 물론 초등학교 때까지는 깨워주는 것도 괜찮겠죠. 근데 중고등학생이 되었으면 더 이상 이제 깨워주지 마라. 중학생이 되더라도 깨워주지 마라. 자기 스스로 하루의 아침을 시작하게 해보죠. 제가 왜 이런 캠페인을 벌이고 있냐면 지난 8년 동안 중고등학생을 강연장에서 한 6만 명을 만났거든요. 한 500개 이상의 학교를 제가 갔어요. 갈 때마다 애들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침에 스스로 일어나니 엄마 아빠가 깨워줘야 일어나니. 그랬더니 스스로 일어나는 아이의 비율이 고작 15%밖에 안 되더라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름으로 혁신교육, 미래교육, 행복교육, 참교육 여러 가지 이름으로 그동안 교육을 잘한다고 해왔는데 왜 아이들이 하루의 시작도 스스로 하지 못할까? 왜 일어나는 것조차 스스로 하지 못할까?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 주도성.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이걸 못할까? 그래서 지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근데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있어요. 여러분 꼭 이 영상 한번 보시고 댓글들 한번 다 보세요. 댓글에 우리 아이는 벌떡벌떡 혼자 일어나는데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어요. 대부분 누군지 아십니까? 맞벌이 부부. 그래서 못 챙겨줘. 네. 그 다음에 자영업자. 못 챙겨요. 그 다음에 누구냐면 완벽하지 못한 부모. 네. 덜렁대는 엄마. 그래가지고 엄마가 덜렁대니까 애가 긴장을 바짝 해가지고 지가 반드시 스스로 일어나. 네.
그래서 이번 주 내일 올릴 저의 유튜브는 이 컨텐츠가 거의 50만 명이 봤기 때문에 이 컨텐츠에 딸린 독자 의견을 분석해가지고 제목이 이거예요. 하마터면 완벽한 부모일 뻔했다. 하마터면 완벽한 부모가 될 뻔했다. 하마터면 완벽하게 챙겨줘가지고 우리 애 맨날 깨워주고 야, 너 면접 시간은 8시 반이야. 이렇게 해주고 결혼해서까지 전화해서 깨워주고 그럴 뻔했다. 그래서 자기 주도성을 우리가 키워주기 위해서는 일정한 여지, 스스로 선택할 여지를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면 왜라는 질문을 허용해야 되겠죠. 왜라는 질문. 자, 이 critical thinking, 이게 자기 주도성을 키워주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비판적 사고. 지금 이 화면에 여러 가지 영어가 많죠. 이게 뭐냐? 덴마크 선생님들이 적어놓은 영어입니다. 덴마크 선생님들이 300명이 모여가지고 오늘처럼 이렇게 연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우리가 교실에서 아이들에게 길러줘야 할 힘, 어떤 힘을 우리는 길러줘야 되나 하나씩 써내자 해가지고 제일 많이 공통적으로 써낸 것. 그게 바로 critical thinking, 비판적 사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거. 엄마가 사회가, 기성사회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요? 과연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그래야 사회에 나와서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회사에 와서 사장님이 자, 올해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업 여기에 집중합시다. 아무도 노를 안 하면 어때요? 이 사장이 잘못 판단했으면 수렁으로 빠지죠. 그래서 비판적 사고를 하게 하고 노를 하게 하고 그 과정을 민주적으로 하고 토론하고 이게 엄청나게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이 교실에서부터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 나오는 수학 선생님은 매우 독특하죠. 이 수학 선생님은 무려 2주 동안 진도를 안 나가요. 새 학기가 돼요. 그래서 자기 반 아이들이랑 토론을 합니다. 2개의 질문을 가지고. 첫째, 학교는 왜 다녀야 할까? 둘째, 수학은 왜 공부해야 할까? 사실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기 싫어하는 아이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질문이잖아요. 당신의 아이를 깨워주지 마세요. 지각하더라도 깨워주지 마세요 했더니 댓글에 뭐가 많이 달렸냐면요. 아우 우리 아이는 야, 너 지각 이렇게 할까 봐서 깨운다. 빨리 가라 학교. 그럼 아우 학교 가기 싫은데. 야, 너 그러면 벌점이야. 벌점 맞았어. 학교 안 가도 되지 뭐. 학교에 왜 가야 하나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본격적 토론을 하는 것을 주저하죠. 근데 이 담임 선생님은 아예 그냥 교실에서 그 본격적 토론을 한다는 거예요. 학교는 왜 다녀야 돼? 그다음 수학은 왜 배워야 돼? 이것들이 뭐예요? 이것들이 곧 나의 자기 주도성, 동기를 내 스스로 갖게 하기 위한 시간을 충분히 갖게 하는 그런 거라는 거죠. 제 유튜브에서 최근에 상당히 많이 화제가 됐던 그런 겁니다. 서울대생입니다. 근데 서울대생은 자기 고등학교 때 인생의 목표가 서울대 합격. 그래가지고 전 과목, 3년 내내 전 과목 올 1등급이었대요. 당연히 전교 1등이었죠. 그런데 서울대에 입학하고 나서 서울대 경제학부에 입학했는데 지금 4학년이에요. 내 학창 시절이 매우 불행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한 얘기가 그거예요. 성적 1등급이 인생 1등급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너가 중고등학교 시절을 되돌아볼 때 뭐가 제일 아쉽냐라고 했을 때
왜 공부하는가? 왜 서울대 가야 하는가? 왜 전교 1등을 해야 되는가? 이 왜라는 질문을 본격적으로 붙잡고 있을 시간이 없었다. 무조건적으로 그냥 예. 그것이 뭐였냐? 그 동기가 뭐였냐라고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일종의 명예욕이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성적이 명예가 된다. 남들한테 부러움 받고 그런 거였다라고 얘기하더군요. 그런데 이제 서울대 갔더니 어때요? 전교 1등을 못해. 서울대 갔더니 너무너무 공허해. 왜냐? 에너지를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이미 다 쏟아버렸어요. 자기 주도성이 왜 중요한가? 스스로 동기부여하는 게 왜 중요한가? 그거는 공부도 인생도 5k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가 마라톤이 아니라 5km 달리기라면 수능이 끝이죠. 근데 수능만 끝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수능 끝났는데 또 달려야 돼. 네. 약간의 배반감이 드는 거죠. 네. 인생이라는 마라톤, 공부라는 마라톤 잘 달리려면 뛰는 과정 자체를 즐겨야 되겠죠. 엄마가 시켜서 42km 달릴 수가 없습니다. 명예 때문에 42km 달릴 수가 없어요. 뛰는 과정이 스스로 즐기려면 이 자기 주도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근데 자기 주도성은 이론으로 커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기 주도성은 실천의 시간. 그리고 누구랑 함께 실천해야 됩니까? 아까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이 나는 이게 부족했다고 그랬죠. 우리 한충주 선생님이 그런 표현을 썼었는데 나 혼자 실천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면서 뭔가를 실천하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한 문장이 이런 게 있어요. 배움은 절대 혼자 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부는 절대 혼자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공부는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눔을 통해서, 그리고 공부는 실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나눔과 실천을 통해서, 사회적 실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회 선생님의 말이 특별합니다. 덴마크의 사회 선생님. 우리는 민주주의를 이론으로 배우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어떻고, 물론 간단히는 하겠죠. 근데 주로 그런 거에 많이 허비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우리는 실천한다. 교실이 민주주의가 작동되게 만든다라는 거죠. 자, 이런 교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런 교실이 있다면 민주주의가 작동되지 않는 교실이에요. 한 고등학생이 삶을 위한 수업, 제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썼는데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저는 우리 교실에서 침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써놨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반 교실은 공부 잘하네, 축구 잘하네, 평소에 활달하네, 이런 애들이 발언을 해야 말빨이 선대. 자기처럼 약간 소극적이네, 평범하네 한테는 네 의견은 뭐야? 라고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래. 그래서 자기는 그냥 침묵을 선택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 교실에는 민주주의가 없는 거죠. 그럼 이 교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마도 학생들끼리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은 것도 있겠죠. 근데 선생님이 이 분위기를 용인해서 그런 것도 있겠죠. 네. 민주주의가 작동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어떤 토론을 할 때, 자, 이번에는 평소에 말하지 않은 애한테 한번 기회를 먼저 줘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선생님이 했고, 학생들도 그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훨씬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거죠. 예. 그런데 민주주의를 작동시키려면, 실천을 하게 하려면 학생들을 어린 아이로 대접하면 절대로 선생님이 그렇게 못하겠죠. 우리 학부모님들도 가정에서 우리 아이를 계속 어린아이로 생각하면 절대로 실천을 못하게 하겠죠. 그죠? 위험하다면서 못하게 하겠죠. 예. 근데 당신의 아이를 젊은 어른으로 대접한다. 이 삶을 위한 수업이라는 책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젊은 어른입니다. 당신의 아이를 젊은 아이로 대접하면 학교에서, 교실에서 완전히 달라진다. 교실에서 선생님이 권력을 아이들에게 분점해 준다는 거죠.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들은 다음 숙제 뭐로 하고 싶냐? 우리 문학작품 하나 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떤 작품이 읽고 싶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막 형성을 해 간다는 거죠. 자, 근데 비단 이게 학교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우리 중고등학생들을 젊은 어른으로 대접하면,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실천을 하게 하면 엄청난 변화가 있겠죠. 제가 보니까 덴마크의 학교와 대한민국 학교가 다른 딱 하나의 적에 있다면 그게 뭐냐면 오후 3시 이후가 다르다. 우리는 오후 3시 이후에 뭐 합니까? 야자를 하거나 학원을 가거나 또 공부를 하죠. 또 공부. 근데 덴마크의 아이들은 고3이라 할지라도 모든 대부분의 고등학생의 80%가 사회 속으로 갑니다. 경제활동 인구가 됩니다. 아르바이트 현장으로 가는 거죠. 예. 우리 그 중학교 1학년 때 자유학기제 있잖아요. 그게 사회 체험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회를 체험할 뿐이죠. 사회를 체험. 그냥 견학이죠. 견학. 체험도 아니고. 근데 얘네들은 사회 속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되어가지고 삶을 삽니다. 이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죠. 벽돌공이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파트타임도 2시간 동안 벽돌공, 2시간 동안 병원에서 아르바이트, 2시간 동안 선생님 조수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사회에서 실천을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오후 3시 이전에 공부했는데 오후 3시 이후에도 또 학원에 가서 공부해. 또 야자에서 공부해. 그러면 언제 실천할 시간이 있나요? 없죠. 없어요. 그러니까 실천을 안 준다는 것은 어린 아이로 계속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덴마크처럼 북유럽처럼 젊은 어른으로 대접해서 오후 3시 이후에 실천을 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화면 장관들 나이 한번 보세요. 나이. 얼마나 젊습니까?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32살을 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주변에 32살 많죠? 예, 젊은 선생님들, 그 다음에 우리 동네 젊은 분들 32살 많잖아요. 그분이 대한민국의 교육부 장관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재무장관도 32살이에요. 내무장관도 32살이에요. 총리는 34살이에요. 자, 이건 핀란드고 덴마크 가볼까요? 놀랍죠? 20명 중에 9명이 30대입니다. 네.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겠죠? 네, 36살. 산업부 장관이 33살이잖아요. 네.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 하면 왠지 막 한 50대가 해야 될 거죠. 근데 38세 여성이 국방부 장관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왜 30대가 장관할까? 왜 30대를 장관시키고도 불안해하지 않을까? 어른들. 우리 집에 지금 제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큰딸이 29이 지금. 네. 핀란드 총리 34살의 총리 있잖아요. 우리 딸이 5년만 있으면 34살 되네요. 자, 만약에 가정하여 우리 딸이 5년 후에 대한민국 국무총리가 된다고 해서 후보가 돼가지고 인사청문회에서 청문회를 한다. 근데 이 아빠가 증인으로 참석해가지고 과연 대한민국 총리 될 수 있나 없나 하면 저는 반대할 거예요. 불안하다. 내가 우리 딸이 지나간 과정을 아는데 난 불안하다. 반대. 국정을 맡길 수 없다. 근데 왜 이럴까 이 사람들? 젊은 어른으로 교육했기 때문에. 사회적 실천을 중고등학교 때부터 했기 때문에 중고등학교 시절이 공부의 시절이 아니라 경력의 시절. 자, 그 예가 여기 있죠. 스웨덴으로 가볼까요? 그레타 툰베리. 그레타 툰베리는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 네? 2019년에 2년 전에 이미 만 16세 때 16세에 타임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이 됐어요. 왜냐? 이 친구는 기후변화의 위기를 왜 어른들이 실천하여 극복하지 않느냐? 왜 어른들은 말만 하나? 왜 실천하지 않나? 그래서 학교 갈 시간에 나 학교에 안 가. 나 실천하러 갈 거야. 국회의사당 앞으로 간 거예요. 거기서 피켓 시위를 시작한 겁니다. 얘가 유럽 전체를 움직이고 세계를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실천한 거죠. 네. 지금 만 18세 지금은. 이 친구는 32살 때 스웨덴의 환경부 장관 되고도 남겠죠. 젊은 어른으로 되잖아. 자, 이 모든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주도성.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생 때, 미성년일 때, 만 18세 이전 때 가정과 학교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심어줘야 될 것은 뭔가? 자기 주도성, 스스로 동기부여. 그래서 덴마크를 행복사회로 세팅한 그룬투비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장을 주지 마라. 시험도 보지 마라. 우선 시험을 보지 말았죠. 시험은 남이 평가한 것에 의해서 내 자기 주도성을 맞춰가는 거기 때문에 시험 볼 필요 없다. 예. 그 다음에 교과서 없애라고 했어요. 그룬투비가 없애라는 게 3개인데 시험 없애라, 교과서 없애라. 교과서 없으면 뭘로 강의해요? 선생님의 살아있는 말로 해라. 선생님이 실천한 거 가지고 해라. 말이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선생님이 실천했기 때문에 살아있겠죠? 선생님의 실천한 걸로 얘기해라. 내가 수학을 공부해봤더니 이렇게 쓸모가 많더라야. 내가 수학을 공부해봤더니 내가 지금 언덕 위에 하얀 집을 스스로 짓고 있는데 야 그거 말이야 이렇게 각도 맞추는 거 힘들었는데 되더라 돼. 선생님의 살아있는 이야기로 해라. 교과서 없애라. 그리고 또 뭐 없애라고 했지? 시험 없애라. 시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졸업장을 없애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참 재밌어요. 졸업장은 학생 개개인의 가슴 속에 있다. 만약에 봉일천 고등학교를 3년 다녔으면 딱 마지막 날 졸업하는 날 그 학생의 가슴 속에 이런 마음이 저절로 일어나는 거. 아, 봉일천 고등학교에서 내가 3년간 배웠으니 이제는 내 스스로 배워야 되겠다. 내 스스로 더 배워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 이게 진정한 졸업장이다. 라고 해서 졸업장을 없애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자기 주도성의 이 핵심이 이제 덴마크 사회 같은 경우는
최종 결과가 뭐냐면 만 18세 엄마 아빠의 집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약에 아파트에 같이 살면 이제 아파트를 떠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 가구를 형성하는 거죠. 만 18세.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독립합니다. 네, 우리 막 대학 학비 막 대주고 그러잖아요. 애들한테. 네, 없습니다, 이런 거. 자, 그런 의미에서 모든 대학생에게, 덴마크에서는 모든 대학생에게 정부에서 일단은 그 수업료를 공짜로 하고, 그러니까 대학 학비가 없다는 거죠. 우리 반값 등록금이 대한민국에서는 이슈잖아요. 근데 등록금이 없어요, 아예. 거기 플러스 모든 대학생에게 120만 원씩 월급을 줍니다. 월급. 그럼 이 월급의 의미는 뭐예요? 이 월급의 의미가 바로 독립자금. 그러니까 교육의 결실로서 엄마 아빠로부터 이제 독립하는 거예요. 근데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으니까 기본은 보장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독립자금을 월 120만 원씩 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학비 없고 월 120만 원씩 받으면 그거 가지고 월세 얻고, 그죠? 책 사보고 대충 할 수 있겠죠. 예.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아이들이 내 인생을 내 자기 주도적으로 키워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만 18세 이후에도 경제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독립하지 못한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죠. 엄청나게 많아요. 제 유튜브에 보면은 한 아빠가 결심했어요. 얘는 덴마크처럼 만 20살에 반드시 독립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언제부터 예고했냐면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예고했어요. 너는 20살이 되면 독립할 거다. 그래서 계속 독립훈련을 한 거야. 예를 든다면 여행 가가지고 아빠랑 둘이 여행 가요. 그러면 중학교 3학년 때 함께 여행 갔는데 모든 것을 아빠가 다 챙겨주지 않고 자, 된장국은 네가 한번 이제 끓여봐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서히 독립을 준비하다가 만 20세가 돼가지고 3.1절 날, 그것도 3.1절 날 재밌잖아요. 3.1절 날 자기 집에서 플래카드를 거쳐서 방 안에 독립선언식. 근데 이제 일가 친척 다 초청해. 독립선언식. 초청에 속뜻이 있어. 독립 자금 조금씩 보태주라고. 그래서 이모가 20만 원 주고 고모가 30만 원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독립을 한 가정의 얘기를 제가 또 유튜브에 담아놨어요. 어쨌든 이 모든 게 뭐 때문에 있는 거예요? 자기 주도성. 인생은 스스로 선택하니 즐겁다. 이걸 심어주기 위해서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아니 대학 학비도 없지. 월급을 120만 원씩 주는데 덴마크 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30%만 대학에 간다. 70%는 대학에 안 가. 학비도 없고 월급까지 주는데 대학을 안 가. 네. 이건 또 뭔가? 그거야말로 자기 주도성의 꽃이죠. 자기 주도성이 뭐예요?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네. 왜 다른 길로 갈까요? 직업에 귀천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로 가겠죠. 직업에 귀천이 있는 사회는 그 귀한 직업 10가지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박이 터집니다. 경쟁을 하죠. 그래서 나는 루저야. 이런 생각을 갖죠. 근데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니까 경쟁률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덴마크에는 자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나 선생님으로 합격합니다. 왜? 선생님 되려고 다 몰리지 않기 때문이죠. 즉 자기 주도성을 발현하기 보장된 사회다. 네. 이게
엄청나게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땠는지 모르겠으나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서 만났습니다. 직업에 귀천이 없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는 게 교과서에 나왔고 저도 그걸 배웠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지금 40년이 지났나요? 50년이 지났네. 5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 아직 직업에 귀천이 있다고 생각하는 청년이 너무너무 많아서 아이들이 주눅 들고 고생하고 이렇게 있죠. 그러면 50년 전부터 우리가 교과서에 넣어두고 교육하고 했으면 50년 후쯤 됐으면 이미 일상의 삶의 문화로 돼야 됐을 텐데 왜 안 됐을까? 네. 아까 제가 그래서 교육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본 거예요. 교육은 배움을 전수시키는 게 아니라 그게 내 일상의 삶의 문화, 내 일상의 문화로 만드는 거, 실천하게 해서 이게 교육이다라고 했던 거를 그래서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지금 시간이 무려 4시 20분이 됐습니다. 제가 이 자기 주도성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봤고요. 우리 이 길정학사님 만약에 괜찮다면 10분 정도 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질의응답을 포함해서 나머지 얘기를 제가 좀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우리 길정학사님 의견 어떠세요? 혹시 그냥 네. 스트레이트로 가고 빨리 끝내요? 어떨게요? 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분위기 지금. 네. 선생님들 좀 표시해 주세요. 제가 실시간으로 보겠습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자, 그러면 지금 네.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기 때문에 가을비를 감상할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멍 때리는 시간을 한번 10분 하시고 4시 30분에 오셔가지고 네. 이제 질의응답도 하고 또 제 마지막 얘기도 좀 하고 할 텐데 그때는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더 많이 참여하면서 하도록 4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시작해도 될까요? 네네네. 네, 자, 두 번째가 이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이거일 텐데요. 사실은 이 힘이 특별한 힘이 아니라 어쩌면 헌법 10조에 보장되어 있는 힘, 그러니까 모든 인간이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 힘을 어떻게 아이들이 느끼게 할 것인가인데, 어, 제가 그 중고등학교에 강의를 많이 가다 보니까 아이들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는데, 강의하고 나서 이제 줄 쭉 서가지고 사인 받잖아요. 사인. 근데 차례대로 사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친구의 바로 뒤에 선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얘가 전교 1등이에요. 그래서 나들 어쩌라고. 사인을 좀 더 해달라고?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어, 뭔가 성적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 인생은 내내 성장기인데, 지금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할 때 내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잣대,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 그리고 지금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면서,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의 장점을 더 이상 나의 장점으로 여기지 못할 때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예를 든다면 성적은 조금 낮더라도 정이 많은 애 있잖아요. 정이 많은 애. 네, 근데 아무도 정이 많은 거에 대해서 장점으로 생각해 주지 않아. 그러면 더욱더 이제 힘들어지겠죠. 근데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이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영어 선생님의 말에 의하면 그 힘이 공부의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는 뭔가에 막 도전하고 참여해보고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 힘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 때, 내가 스스로에게 주눅들어 하지 않을 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를 체험적으로 많이 느껴봤어요. 왜냐하면 덴마크에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함께 간 우리 독자들의 영어 회화 수준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어 회화 수준이 다른 사람들끼리 골고루 섞어가지고 조를 짜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어 회화 수준을 상이라고 했는데 되게 긴장하면서 덴마크에서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하, 하인데 내가 볼 때도 하예요. 근데 매우 재밌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요. 덴마크 사람이랑 잘 어울리고 술도 잘 마시고 영어 실력이 하인데 통역도 해요. 왜 통역하냐면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봐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다 전달해주고. 네. 즉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도전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교와 연관해서 이 얘기를 해보자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데 학교는 도움을 주고 있나 방해를 주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댄스 동아리가 구성된다고 칩시다, 학교에. 그러면 이제 여학생이 나도 댄스 동아리에 가입하고 싶어. 그래서 집에서 엄마한테 얘기를 해봅니다. 엄마, 나 댄스 동아리 가입해 볼까? 그럼 엄마가 너도 해봐. 너 진짜 춤 잘 추잖아. 그때 아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눈에 보이니까 잘 추는 것처럼 보이지. 엄마니까 나를 예뻐해 주지. 예, 우리 반에 너무 댄스 잘하는 애들 많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예쁨을 받는 거만 보면 가정에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예쁨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그 예쁨이 학교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 때 이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을 키워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학교에 가는 의미, 진정으로 학교에 가는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학교에 가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도와준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도와준다. 야, 너도 하자. 이렇게 도와준다. 이런 의미, 이게 있겠죠.
부산의 고등학생이 쓴 독후감입니다. 우리 학교 급식에 나오는 소고기는 1등급인데 왜 이렇게 3등급 이하가 많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의 잣대로 성적이라는 하나의 잣대를 들이대면 이렇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이게 대한민국의 헌법 10조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도와줘야 된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헌법 10조를 가지고 저는 이 질문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교육할 때 어떤 마음을 심어줄 것인가, 아이들에게. 너도 승자 10%가 되어라. 너 10등 안에는 들어야 돼. 이 마음을 심어줄 것인가? 아니면은 헌법 10조를 심어줄 것인가? 그 서울대 갔던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는 위에 것만 늘 생각했지 밑에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대학 가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이 친구가 힘들었던 이유는 뭘까요? 승자 10%만 내 속에 심고 헌법 10조를 심어놓지 못하면 이 경쟁의 끝이 한도 끝도 없죠. 예. 늘 새로운 라운드의 경쟁이 계속 인생 내에 따라붙어요. 자, 검사, 사법고시 합격해서 검사 됐으면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런데 검사장에 승진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동창회에 나가는 것을 부끄러워해요. 그럼 인생이 참 슬프겠죠? 예.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거를 가정과 교실에서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가정에서, 오늘 학부모님도 계시니까 우리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했던 순간을 한번 학창시절을 되돌아볼까요? 그런 순간 아마 있었죠. 평상시에 수학이 힘들어가지고 평상시에 60점밖에 못 맞았어. 드디어 노력을 해가지고 80점 맞았어. 너무 기뻐가지고 엄마, 나 드디어 수학이 80점이야. 근데 엄마가 잠시 기뻐하더니 물어봐. 반에서 100점은 몇 명이냐? 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아, 내가 최선을 다해도 내가 최선을 다했어. 살아도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그래도 대학 가려면 잘해야지. 근데 사회생활을 할 때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이 얼마나 큰지 절절히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오마이뉴스에 100명의 직원이 있잖아요. 저는 사장입니다. 사장, 대표. 100명의 직원 중에 대표는, 사장은 누가 가장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까? 네. 물론 막 앞장서서 탁탁 제시하고 빠릿빠릿하고 똘똘하고 그런 직원도 있겠죠. 근데 처음에는 그런 직원이 눈에 띄는데 지난 20년 동안을 회사를 쭉 경영해 보니까 100명 모두가 다 필요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중간지대에서, 어떤 사람은 후방에서 엉덩이 무겁게 차분하게 루틴한 일을 챙겨주고 그런 사람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쓸모가 저마다의 이유로 있다. 이 사회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적재적소에 잘 배치해 줄 수 있는가. 그렇다면 반드시 성적이 우수한 아이들만 우리 사회에 쓸모가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 두 번째에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려면 이 세 번째, 협력의 기쁨, 이거랑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아까 제가 축구 얘기했잖아요. 축구 얘기. 축구할 때 우리 텔레비에서 축구하는 거 구경하잖아요. 11명과 11명이 뛰잖아요. 자, 11명과 11명 중에 단 한 명도 졸고 있거나
천천히 뛰거나 딴 생각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11명이 전부 다 집중해가지고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할까요? 나도 주인이다. 나도 쓸모가 있다. 나에게 공이 올 거다. 나는 또 누구에게 패스를 해야 돼. 서로 우리가 11명이 협력해가지고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네. 사실 교실에서 졸고 있는 아이들이 일부 있다는 것은 나도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려면은 나도 주인이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협력의 기쁨 이거를 초, 중, 고등학교 때 단계에 맞게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사회에 나와가지고 협력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이 되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덴마크 선생님들한테 물어봤어요. 덴마크 선생님들이 자기네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게 있대. 그게 뭐냐면 이 학생과 저 학생을 협력을 잘하게 한대.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도 서로 협력을 잘한대.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에서 50분짜리 수업을 하는데 한 수업에 국어 선생님 들어가고 수학 선생님 들어가고 영어 선생님 들어가가지고 통합 수업을 하기도 한대. 아니 그런 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라고 했더니 딱 한마디가 뭐냐면 아니 학생 때도 했으니까 학생 때 그렇게 해봤으니까 이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잘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방식이 뭐냐 방식이 네. 방법이 뭐냐라고 했더니 가장 기본에 있는 게 듣기 수업이라는 네. 딱 하나만 말해줘라. 그 비결이 뭐냐라고 했더니 딱 하나만 꼽는다면 듣기 수업을 우리는 잘한다. 듣기 수업.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듣기 수업은 곧 협력이다. 자, 제가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 말을 좀 잘 들어주고 있잖아요. 이게 협력이 협력. 저 사람이랑 뭔가 같이 하겠다는 협력. 그 다음에 나도 이 수업의 주인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내 마음이 지금 막 움직이고 있어. 예. 오연호가 뭐를 말하느냐도 중요하지만 내 마음속에 어떻게 움직이냐 이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듣기 훈련을 잘하면 왜 말하기도 잘할까? 내가 말하는 차례가 됐을 때 내가 약간 뾰족한 얘기를 해도 내가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해도 남들이 나를 비웃지 않고 들어줄 거라는 확신이 있을 때 자기 얘기를 당당하게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이게 잘 되려면 서로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미 말을 잘하는 아이들, 이미 발표력이 있는 아이들, 이미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의 역할이 있다. 걔네들은 앞에서 이끄는 역할도 해야 되지만 뒤에서 주저하는 아이들을 참여시키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학교 반에 막 주도적으로 하는 아이. 어떤 때 보면 어떤 아이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떤 아이는 늘 자기가 주도적이어야 돼. 네. 이런 아이한테는 다른 임무를 맡겨보는 거야. 너는 이번 시간에는 주도적이지 못한 아이들을 하게 네가 분위기를 조성해주는 그런 사람이 한번 해봐라. 너 나서지 말고. 이게 진정한 리더가 되는 거다. 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려면 가정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제가 학부모 교육할 때마다 늘 학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를 그냥 리더로 만들고 싶나요? 진정한 리더로 만들고 싶나요? 여러분의 아이를 외로운 리더로 만들고 싶나요? 행복한 리더로 만들고 싶나요? 그러려면 초, 중, 고등학교 때부터 버릇을 잘 들여야 된다. 학교 파하고 돌아오면 반드시가 아니라 가급적 또 하나의 질문을 하시라. 그동안에 학교 재밌었니? 오늘 발표 잘했니? 이렇게 당신의 자식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하나의 질문을 추가로 해라. 다른 친구들도 발표 잘했니? 다른 친구들도 축구 즐겁게 했냐? 이렇게 하나의 질문을 한번 해봐라.
이것이 아이에게 엄청난 차이를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인생은 참 즐겁다. 이거를 심어주는 거죠.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예.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제가 얘기한 것들을 위해서 직접 한번 학교를 만들어보자, 이런 학교를 해서 만든 게 강화도에 있는 꿈틀리 인생학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중3 졸업했거나 고1 마친 아이들이 와서 1년 동안 생활하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자기 주도성부터 시작해서 스스로 밥도 해보고 빨래도 해보고 모내기도 해보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런 학교를 만들었더니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제일 부러워하냐면 자식을 여기에 보는 부모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우리도 그렇게 보냈어야 되는데, 우리도 그랬어야 되는데 어쩌다 어른이 돼버렸네. 자, 이 학교의 모토는 세 가지의 괜찮아요. 쉬었다 가도 괜찮아, 다른 길로 가도 괜찮아, 잘하지 않아도 괜찮아.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괜찮아를 가지고 또 하나의 학교를 만들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부모들을 위한 학교, 어른들을 위한 학교, 가족을 위한 학교. 그거는 전남 신안에다 만들었습니다. 섬마을 인생학교. 제가 지난 주말에 여기 다녀왔어요. 네. 저는 매달 갑니다. 매달 2박 3일, 3박 4일 가는데 이게 시목 해변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아. 제주도 저리 가라. 완전 천연의 자연의 해변입니다. 여기에 우리 기숙사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해변에서 요가 해보는 거. 해변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거. 파도 소리 들어가면서 바람 소리 들어가면서 내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고 새로운 인생을 짜보는 거. 참 몸과 마음이 되게 맑아지는 그런 경험을 하고 오는 거죠. 그 다음에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물고기도 이렇게 잡아보고 전어입니다. 저거 전어. 전어도 이렇게 잡아보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개의 인생학교가 아까 그 세 개 괜찮아가 있다고 그랬죠. 그 괜찮아 밑에 깔려있는 두 문장이 바로 인생은 내내 성장기다. 내 안에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여러분의 그 질문도 좀 받으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 유튜브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으면 반드시 오늘 구독을 하시고 학생들과 교실에서 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 서울대생 인터뷰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공부해야 되는가를 중고등학교 때 한번 점검해보자. 이런 것들은 한 10분 남짓하니까 같이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섬마을 인생학교 이번에 가서 찍은 겁니다. 이게 어디냐면 영화 자산어보 촬영지이기도 해요. 자산어보 혹시 보셨으면 여기 제 이메일 있죠.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일문일답 할 텐데 아까 어떤 선생님이 제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일단 이메일 여기 있어요. 이메일 있고 그다음에 제 전화번호도 알려줘요. 제 전화번호는 필요한 사람만 부탁하면 될 텐데 우리 선생님들과 파주의 학부모들에게는 특별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 다 똑같잖아요. 4485 4485 1965가 제 전화번호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소감이나 질문이나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가 또 계속 더 좀 얘기하고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정학사님 그렇게 하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사소한 질문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질문.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곳은 가정집 같죠, 여기. 서교동입니다, 서교동. 오마이뉴스 사무실인데요. 이게 마당집이에요, 마당집. 우리 기자들은 광화문의 빌딩에 있고 기자가 아닌 직종은 서교동 단독주택에 마당이 있는 집에 있어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제가 독자들과 여기서 대마크 맥주, 칼스버그 마시면서
덴마크 여행은 못 가고 칼스버그 한잔 하면서 독자들과 얘기하는 시간을 이 마당집에서 갖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토요일 날 홍대 입구 쪽에 나갈 일 있는데 오연우랑 같이 가서 칼스버그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런 분 있으면 미리 연락하시고 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느 분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뭐 질문도 좋고 소감도 좋습니다만. 오인택 선생님, 네, 굉장히 열심히 안녕하세요. 들으신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지금 오연우 대표님이 쓰신 그 삶을 위한 수업을 작년에 읽어보고 또 주변에 계신 선생님들께도 이렇게 추천 많이 해드리고 같이 한번 읽어봤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직접 강의가 있으면 직접 듣고 싶었는데 오늘 또 교육지원청에서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 네. 드리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졌던 생각은 그 본인의 어떤 행복은 본인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거고 또 아까 강의 중에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자기주도성과 그 행복이 서로 이렇게 물고 물리는 그런 상호 연관성 속에서 본인이 그 행복을 찾고 또 본인 스스로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계기를 찾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저도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 책의 내용 중에서 이렇게 좀 궁금하고 또 이제 네.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 삶을 위한 수업 중에서 그 근본적인 질문의 시작은 왜 배워야 하는가 또 왜 학교에 가야 하는가라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 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덴마크 교사들이 가진 수업 철학을 11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읽으면서 상당히 많이 공감이 됐고 또 11개의 수업 철학을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정리도 해 놓았거든요. 네. 이렇게 대표님께서 이렇게 덴마크의 교사들 이렇게 만나셨는데 인터뷰를 통해서 가장 또 인상 깊었고 또 그 어느 선생님이셨고 또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는 무엇이신지가 좀 궁금했습니다. 네. 네네네. 제가 이제 제일 놀라웠던 것은 이들의 철학이 문화화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자기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생님의 이야기가 아주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 선생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학교에 가면 또 다른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다음에 일반 선생님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기에 실린 10명의 선생님은 상도 받으시고 또 제가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등장시킨 것도 있지만 이들이 특별한 게 아니다. 상당히 이런 가치가 이제 일반화돼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놀라운 게 이른바 대안학교, 사립학교, 공립학교 이렇게 좀 구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으면 사립학교는 좀 공부 빡세게 시키고 협력보다는 내 성적 올리는 거에 집중하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덴마크에 가보니까 애프터스쿨렉은 사립학교건 공립학교건 이미 기저에 갖고 있는 일치되는 공감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이 이제 굉장히 놀라웠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등장하지는 않지만 유치원 선생님, 유치원 원장님이 있어요. 저는 이제 이 선생님하고 대화를 언젠가 한번 책으로 써봐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유치원 원장님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민주주의, 공동체 뭐 이런 거였어요. 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 때부터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는데 이 철학이 중고등학교 때 그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하는 얘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자기 주도성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야 굉장히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어 있구나. 이렇게 켜켜이 쌓여서 문화화되기까지 참 많은 사람들이 꿈틀거렸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꿈틀거리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꿈틀리 인생학교가 거기서 나온 겁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꿈틀거린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나온 건데
철학이 삶 속에 녹여 있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했을까. 그런 거를 생각해 봤을 때 이제 한편으로는 감동이 있었고 찡하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시골 출신이어가지고 덴마크의 그 유치원에 갔을 때 결코 놀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에 우리 동네에서 걔네들보다 훨씬 자기주도적으로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유치원이 없었어. 우리는 선생님도 없었어요. 그런데 스스로 더불어 즐겁게 살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너무너무 소중하게 가난하지만 인생은 살만해. 이걸 느꼈죠. 즉, 우리의 시골 공동체가 그것을 간직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약간 낙관도 있습니다. 한 번도 우리 역사에 안 해봤으면 힘든데 우리가 해봤다. 그러나 잃어버린 것, 그걸 어떻게 복원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겠죠. 네, 또 다른 분. 네. 화면에 등장하신 분들이 먼저 얘기해 주셔도 되고, 뭐 화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소리로만 듣고 있지만 참여하고 있지만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충주 선생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네. 눈빛이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오랫동안 새로운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실천하시고 이렇게 정말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시고 계시잖아요. 네. 네, 그런데 많이 변했나요? 저는 이제 오연호 그 대표님의 말씀을 오래전에 들어서 그때 정말 가슴 뛰고 우리 뭔가 달라질래나 보다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정말 장점 많은 저희 작은 아이가 성덕이라는 그 하나의 좌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데 저희 그 작은 노력들이 바꿀 수 있을까라는 또 실망 뭐 이런 걸 하게 되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변하려고 정말 부단히 하면서 그 회의감 이게 진짜 가능할까라는 게 늘 의심처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오랫동안 똑같은 정말 그때하고 그 말씀하시는 열정이 똑같거든요. 그걸 유지하시는지 어떻게 이렇게 낙관적이신지 궁금합니다. 몇 년도에 저를 만나셨어요, 처음으로? 네. 한 10년은 넘은 것 같은데요. 파주에서요? 아닙니다. 공당시에서 네, 저기 연수 있었어요. 교사들. 네, 그때 자, 오케이. 네. 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힘있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이런 책을 3권 쓰고 강연을 1000번 이상 하고 맨날 남들에게 힘내서 잘 하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하루에 몇 차례씩 주눅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정치적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이 센 문재인 대통령은 내가 이제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하면서 정치인으로서 주눅이 안 들까요? 삼성 3세 이재용 회장은 한국에서 제일 부자니까 이제 주눅이 안 들까요? 우리가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사람이 다 주눅이 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하죠. 저도 하루에 몇 차례씩 그럴 수 있어요. 오마이뉴스가 작년에 흑자 났어. 괜찮네. 네? 우리 잘했네. 근데 일주일 있다가 다른 회사 소식을 들었는데 다른 회사는 더 잘했대. 갑자기 우리가 못나 보이고 우리 이거밖에 못했지? 이렇게 주눅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물어요. 당신은 그럼 주눅들 때 뭐 어떻게 하냐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게 반 농담 반 진담이에요. 저는 어떻게 하냐면 다시 제 책을 읽습니다. 두 번째 책 제목이 행복하려거든 사랑하라. 우리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부족한 그대로의 너를 사랑하라 이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주눅 들 때 언제 주눅 들어요? 남과 비교할 때 특히 주눅이 들잖아요. 예.
제가 많은 사람을 만나봤더니 세상에는 남과 비교해 봤을 때 세상에는 왠지 불공평해 보이는 것도 많이 있지만 공평한 것도 많더라고요. 자, 첫째, 공평한 거 뭐예요? 하루 3끼 먹잖아요, 3끼. 아무리 부자도 3끼 이상 먹으면 부작용 생기죠. 예. 그다음에 공평한 거. 이 기쁨의 크기가 공평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하 월세방에 살다가 지상 전세에 나오면 엄청 기쁘잖아요. 근데 아파트 30평에서 아파트 50평 가면 그리 기쁘지 않아. 예. 인간에게 주어지는 기쁨의 크기가 상당히 공평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공평한 거. 예, 모두 다 죽는다. 예.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모두 다 죽는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가장 잘 평가한다. 이게 엄청나게 공평한 거죠. 아무리 선생님이 자기 인생 잘 평가해봤자 자기가 양심이 내 마음이 내 채점이 안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공평한 것들이 많고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럼 모두 다 죽는데 소나무도 죽고 사람도 죽은데 그럼 또 회사는 왜 안 죽어야 되나? 회사도 죽죠. 사실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회사 중에 100년 이상 존재하는 회사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죠. 마치 천년 만년 계속 발전만 해야 될 것만 같이 느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두고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서 기여하는 거죠. 근데 죽는데 그냥 죽지를 않죠. 그죠? 나무가 죽는데 그냥 죽지 않잖아요. 나무는 죽으면 다른 수많은 생명의 걸음자리를 만들어내고 스스로가 걸음이 돼서 죽습니다. 한 회사도 부도 나가서 죽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엄청난 교과서를 만들어내면서 죽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죠. 우리 학부모들이 엄마로서 아빠로서 나는 완벽하고 싶다라는 욕심은 있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단점, 장점을 보고 자기 스스로 나는 이 점은 우리 엄마 안 따라야 돼. 이 점은 우리 아빠 절대 안 따라 할 거야. 근데 이 점은 본받아고 있다. 이걸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면 좋겠죠. 네. 결론. 저도 주눅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눅 들다가도 다시 중심으로 올 수 있는 이 힘,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마음의 근육. 그거는 이런 실천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 강연을 통해서 맞아, 그거지 라는 생각을 늘 같이 가지면서 중심에 가져오는 이게 있기 때문이겠죠. 예, 저도 주눅 듭니다. 그러나 아직은 다시 중심에 올 수 있는 이 힘은 있는 것 같아요. 예. 또 다른 분. 네. 뭐 질문을 하셔도 되고요. 예. 네, 제가 해도 될까요? 네. 네, 질문이 없으신 것 같아서 웬만하면 좀 지켜보려고 그랬는데요. 저도 그 삶을 위한 수업 그리고 작가님이 쓰신 여러 책들을 보면 우리나라 교육 현장과 또 덴마크 교육 현장은 조금 다르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열강의 어떤 지리적 위치에서 또 강하게 또 살아남아야 되는 또 그런 부분에서 사실 몇천 년 동안 경쟁이란 부분이 좀 이렇게 학습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규모적인 면에서도 좀 덴마크는 550만 정도의 어떤 규모의 나라여서 좀 이렇게 단적으로 좀 비교하기가 쉽진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 어 뭐라 그럴까요? 좀 저희가 그렇게만 부정하기엔 또 덴마크 교육이 또 저희가 배울 점이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삶을 위한 수업에서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의 삶을 삶으로 나의 삶에 연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음. 근데 네.
우리는 인지적으로는 너무 많이 사실 뭐 덴마크 교육이든 핀란드 교육이든 알고는 있지만 끄덕이지만 이 책을 덮는 순간 삶에서는 실천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우리들에게 암과 삶이 실천할 수 있는 좀 노하우가 특히 네. 어떤 도시에 사는 또 이런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더 그게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좋은 음. 조언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네. 그 PPT에 지금 제가 정리해 놓은 거 있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제도적 개혁과 나의 실천.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 하면, 아우, 한국 사회 힘들다.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특히 입시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입시 제도가 바뀌기까지 만약에 10년 걸린다면 10년 동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제도가 바뀌어진다고 했을 때 제도를 바꾸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가? 그거는 나의 실천이 모아져서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입시 탐만 하고 내가 교실에서 나의 실천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는 결합이 돼야 된다. 나의 작은 실천이 엄청나게 힘을 갖고 있다는 확신,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우리 반에서 나는 침묵을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안 나오게 우리 반 하나를 관리하는 거 이게 엄청난 실천일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아까 그 수학 선생처럼 우리가 왜 배우는지를 한번 아이들과 공유해 보는 거 있잖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의 인상이 그거거든요. 교단에 딱 등장하셔가지고 첫 번째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이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진도 나갔냐? 47쪽입니다 하면 그러면 48쪽 펴봐라. 이게 첫 마디야.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지금 이걸 배워야 되는 건지 이걸 같이 애들이랑 같이 한번 얘기해 보는. 근데 이거는 입시 제도와 상관없이 내 교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이런 실천들이 모여져서 그런 아이들이 다시 나중에 선생님 됐을 때 그렇게 하고 이럴 수가 있겠죠. 이럴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나이가 50대 후반이 되다 보니까 교장 연수, 교장 될 사람들 혹은 이미 교장 되신 분들의 연수에 지금 자주 불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대한민국에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의 숫자가 몇 명인가? 만약에 한 50만 명 된다면 우리 반 교실에 앉아 있는 30명 변화시키기 힘들다면 우리 집에 하나부터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50만 교원이면 50만 명의 학생이 바뀌는 거잖아요. 50만 명의 학생이 빛과 소금이 되잖아요. 이게 엄청난 일일 수 있다. 즉 사실은 진짜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이 일치돼야 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게 가정에서 통하고 사회에서도 통하는 이런 게 돼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저는 개개의 가정에서 아까 제가 얘기한 그 자기 주도성, 있는 그대로의 나를 사랑하는 힘, 협력의 기쁨 이런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볼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있어. 내가 우리 선생님들 대상으로만 강의할 때 여쭤보거든요. 자기 반 애들 가르치는 게 힘듭니까? 자기 집에 있는 자식 가르치는 게 힘듭니까? 그럼 자기 집에 있는 자식이 제일 힘든데. 어, 저는 실천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가 실천을 하지 못한 사회였다면 실천의 기쁨, 아까 협력의 기쁨을 얘기했는데 실천의 기쁨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 그러려면 작은 성취감이 필요할 거거든요. 성취감, 이게 되네.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서교동 마당집, 마당이 140평이거든요. 그럼 이제 잔디를 갖고 와야 되잖아요. 잡초 뽑아야 되고.
근데 140평 전체 잡초 뽑으려면 3, 4일 걸려도 못하고 이게 안 돼. 근데 어느 날 자, 오늘은 요 부분 이 10평만 잡초를 완벽하게 뽑아보자. 딱 했을 때 엄청나게 기뻐요. 뭔가 막 한 것 같고. 어떤 하나하나 우리가 실천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고 그 실천을 응원하고 기뻐해보고 이 기쁨을 누적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 가정부터, 내 회사부터, 내 교실부터 어떻게 바꿔볼 것인가. 사실 제가 덴마크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변화가 전부 다 아래로부터 위로 한 변화거든요. 정치권에서 제도가 먼저 움직인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어떻게 세상은 아래로부터 바뀌나 이거를 진정으로 보여준 게 덴마크사예요. 이게 핀란드랑 다른 점입니다. 제가 이게 지금 희망은 어디에 있는가 써놨죠. 역사는 변방에서 이루어진다. 이걸 증명한 게 덴마크 사례예요. 중앙이 아니라 변방, 정치인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그다음에 건강한 씨앗을 뿌렸고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완벽한 사회이기 때문에 저렇게 된 게 아니라 한계가 있는 사회. 한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신세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장점으로 전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아침에 엄마 아빠가 늘 챙겨주는 아이는 아침에 오히려 못 일어난다고 스스로. 근데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못 챙겨줘. 그게 나의 한계야. 근데 오히려 이거를 나의 장점으로 만들어서 자기 주도적. 아까 장 박사님 언급한 대로 덴마크는 인구가 적어요. 580만. 근데 인구가 적으면 내수 시장이 없잖아요. 이게 한계야, 한계. 근데 이 한계를 장점으로 만들어 버렸어. 내수 시장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업은 다 글로벌을 겨냥해. 글로벌 사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교육도 중학생 이상 되면 영어를 대부분 다 잘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내수 시장이 적기 때문에 글로벌 마인드를 갖게 하는. 이게 한계를 장점으로 만드는 그런 거잖아요. 우리 파주에도 작은 학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왜 이렇게 작지? 이거를 그냥 신세 한탄으로만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작은 걸 장점으로 만들어서 마을도 참여하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참여해서 뭔가 하면서 뭐를 하는가? 이건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시간이 어찌 됐습니까? 이제 또 하시고 싶으신 분은 또 하시고 우리 장 박사님이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다 싶으면 또 하시고 이래도 되겠습니다.